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8절이죠. 금리 선도 계약.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그 민감도 분석글에서 델타, 감마, 베가, 세타로 꼭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제 연상해서 이렇게 이제 외우는 법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델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델타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이제 옵션의 기초자산, 뭐 주식이라고 그랬을 때 기초자산 가격 변화분에 대한 옵션 가격, 이제 프리미엄 얘기하는 거죠. 옵션 가격 변화분. 요걸 이제 수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 움직일 때 프리미엄이 뭐 0.5 움직인다. 1, 0.5 그러면 이 수치가 0.5 이렇게 나오겠죠. 뭐 또는 얘가 10 변할 때 프리미엄이 5 변하는 옵션이다. 그러면 역시 0.5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델타가 0.5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자, 기초 자산이 있고 콜 옵션이 있을 때 양의 값으로 표기되는 건 콜 옵션이죠. 그러면 가격 변화가 얘가 1 움직일 때 얘가 0.5.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있으면은 주식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이제 가격 변화가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할 때 뭐 델타란 말이 몇 번 나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표적으로 뭐 델타를 중립으로 하는 뭐 파생상 펀드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델타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과 이제 콜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은 이게 상쇄 효과가 나와요. 주식은 올라갈 때 이기고 떨어질 때 손해죠. 근데 요 떨어질 때 이제 손실인데 이제 콜을 매도해 놓게 되면은 떨어질 때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저 올라갈 때 콜 매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떨어질 때 죄송해요. 주식은 이제 이런 구조고 떨어지면 손해고 그러면은 콜을 매도해 놓고 풋을 매수해 놓으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제 상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 콜 옵션에서 이제 프리미엄만큼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을 상쇄시키는 즉 해지 개념이 델타 중립인데 그러면 이걸 몇 개를 이제 대응시켜야 되냐면 지금 이 델타가 0.5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하나당 요거 0.5개니까 이거 하나 커버하기 위해서 요거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량을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주식 하나당 요거 두 개 매도해 놓으면 이제 가격 상쇄가 돼 가지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해지가 된다는 거죠. 상쇄 효과 때문에. 이런 걸 델타 중립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규에서 공부할 때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자체를 델타 중립 목적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해지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걸 이제 그 집합 투자업자가 원하면 위험 평가에 계산할 때 제외시켜 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또 우리 델타 복제 펀드라고 이런 말도 나왔었죠. 뭐 금융공학 펀드, 델타 복제 펀드. 그럼 뭐냐면 이제 옵션이 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콜을 매수해야 되는데 콜 매수해서 어떤 전략을 피고 싶은데 이제 이게 정형화되어 있고 이제 프리미엄도 들어가니까 여의치 않을 때 콜을 사지 않고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0.5짜리 콜 매수를 내가 복제하고 싶다. 요게 델타가 얼마예요? 0.5짜리. 그러면 주식을 0.5주 이렇게 보유하면 똑같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요것도 두 개를 한 계약이 아니고 두 계약을 복제하고 싶다. 그럼 이제 주식 한 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델타가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응용해 가지고 뭐 해지 전략도 피고 그걸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또 콜을 또는 풋을 직접 사지 않고 주식이나 뭐 선물 같은 걸 이용해서 복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움 되셨나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죠. 8절에 금리 선도 계약.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초자산은 금리고요. 금리를 이제 관리하는 파생상품 요걸 살펴볼 거예요. 금리 관련 파생상품 주로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RA도 있고 뒤에 캡, 플로, 칼라, 그다음에 금리 수합 이런 것들이 다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고 첫 번째 그 FRA라는 거 있죠. 이제 그거부터 별표 치시고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금리 선도 계약. 영어로 하면 이제 Forward Rate Agreement. 그래서 이제 FRA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거 미래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아니고 일정 시점 후 일정 기간 금리. 그래서 이제 미래 금리를 쌍방 간에 사고 파는 거래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금리를 서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사놓으면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정해진 금리로 미리 팔아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금리를 사고 파는 이제 거래다. 근데 왜 사고 판다?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관행적인 표현이 있는데 3 곱하기 6 만약에 3% FRA 계약을 이제 쌍방 간에 체결했다. 장외에서. 이건 이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죠. 포워드니까. 장외.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개월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계약을 맺는데, 어느 구간의 금리를 지금 약정 맺은 거냐면, 3, 6. 요걸 곱하기로 표현한 거예요. 곱하기로. 3개월, 6개월. 그럼 요 금리를 3%로 사고 팔기로 계약을 맺은 거다. 그러면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몇 개월 금리가 되는 거죠? 3하고 6 차는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3개월 금리를 3%로 쌍방 간에 이제 약정을 맺은 거다. 사고 팔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3개월 후 3개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한다? 3 곱하기 6. 요 구간이니까. 그럼 여러분 약간만 응용해 보세요. 만약에 1개월 후 3개월 금리를 약정 맺고 싶으면 몇 곱하기 몇을 해야 되는 거죠? 1개월 후 3개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개월 후 그럼 여기 1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3개월 그럼 여기 4가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4.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걸 3%로 사고 팔기로 했는데 3개월 후에 가서 꼭 시장 금리가 3%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 후에 시장 금리가 4% 이렇게 올랐다. 4% 그러면 이제 오른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이익이 나냐면 FRA 매수자가 1% 이제 이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FRA 매수자가 이득이냐면 여기서 요거를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가격이고 요게 금리라는 게 상품이에요. 그럼 요걸 3%로 사놓은 사람하고 이제 팔아놓은 사람이 있을 텐데 나중에 올랐잖아요. 가격이 올랐으면 미리 사놓은 사람, 매수자가 이득을 보는데 4%가 아니고 처음에 정한 요 차 있죠? 1%. 이렇게 이제 차액 결제한다는 거. 장외는 다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를 교환하는 것보다 이제 차만 많이 교환해요. 그래서 차액을 이렇게 교환한다. 떨어졌을 때는 매도자가 이제 이익이 나는 거고요. 그럼 요걸 이제 금리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려고, 즉 해지하려고 이용하는데, 여러분 이제 금리 시장에는 크게 두 개 주체가 있죠. 자금 차입자하고 자금 운용자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금 차입자는 뭐예요?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자를 이제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게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금 차입자가 FRA를 이용해서 해지하려고 그러면, 위험 관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무슨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FRA 매수. 이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금리 올라가는 게 위험이니까 금리 올라갈 때 여기서 득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실제 이자 지급을 이걸로 커버할 테니까,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금 운용자는 금리 떨어지는 게 리스크니까 이걸 미리 팔아놓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금리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뭘로? 요걸로. 시장 금리가 이제 오르든 떨어지든 요 FRA 금리로 고정시킬 수 있어요. 차익 금리든 그다음에 운용 금리든. 자, 요게 핵심인데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째 줄, 그 8절 제목 밑에 금리 선도 계약은 미래 일정 시점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 또는 이제 운용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 금리 내지는 운용 금리, 조달 금리가 차익 금리하고 똑같은 말이죠. 운용 금리를 이제 대여 금리라고도 이렇게 좀 표현해요. 대여, 빌려줬다는 거죠. 미리 고정시켜 놓는 계약이다. 이제 요게 금리 선도 계약의 이제 정의인데, 저는 이제 쉽게 미래 금리를 서로 사고 파는 거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 금리 선도 계약은 전체를 교환하지 않아요. 세 줄 밑에 있습니까? 중간에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차액만 이제 결제를 해요. 여기 제가 소개해 드렸고. 그럼 그 이제 상황이 뭐냐면, 이제 달러에 대해서 3개월 후, 만기는 3개월 후고, 100만 달러를 5%로 사고 팔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 7번 밑에 3개월 후 발표되는 3개월 금리에 대한 FRA 계약을 맺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물을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몇 곱하기 몇 계약을 맺어야 되냐. 3개월 후 3개월 그랬으니까 3 곱하기 6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말 이해해 놓으시고 그 밑에 달라게. 그래서 이 FRA는 그 밑에 FRA 매수자는 자금 조달자, 즉 자금 차입자로 보면 된다. 주로 자금 차입자가 매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한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줄 밑에 FRA 매도자는 주로 누가 된다? 자금 운용자 내지는 대여자. 이런 말을 이제 좀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거기 이제 5%로 사고 팔기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5%로 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3%를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를 넘겨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그 그림 바로 밑에 줄, 첫째 줄에 만약에 3개월의 시점에 가서 시장금리, 리버금리가 6%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 거 아닙니까? 1%? 올랐으면 누가 유리해지겠다? 1%만큼? 여기 매수자죠, 매수자. 그럼 매수자를 응용하면 자금 차입자겠다. 그럼 그걸 주고받는 거예요. 1%차. 그래서 그 밑에 결제금액 계산하는 좀 복잡한 식이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제 출제되진 않을 텐데 일단 거기 보면 명목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1% 이자. 100만 달러에 대해서 6-5니까 결국 1%죠. 그리고 금리는 연율인데 요거 3개월 금리니까 여기가 3개월 금리니까 이제 1월 계산하는 겁니다. 360분의 90. 리버 금리는 1년을 360으로 보거든요. 360으로 봐서 그냥 4분의 1. 그럼 그렇게까지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걸 또 나눴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 시점에서 요때 시장 금리를 보고 서로 주고받는데 사실 이자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제 그 1%에 대한 이자는 요때 주고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자는 후치 개념 아닙니까? 근데 요때 주고받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미리 주고받다 보니까 위에 그 분자가 계산한 게 이때 주고받아야 될 이제 이자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할인한 거죠. 시장 금리가 6%가 됐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다시 할인한 거다.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6개월 후 이자 크기를 현재 시점에 여기서 이제 주고받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나눈 거죠. 참고 정도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밑에 가서 그 굵은 글씨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오죠. FRA 매수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등식처럼 자금 조달자 또는 차입자겠다. FRA 매노 자금 운용자 또는 대여자가 포지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자, 되셨죠?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장외 파생 상품이다. 장외 파생 상품이다. 장외. 포워드니까 영어로 포워드는 이제 선도거래죠, 여러분. 장외에서 상대방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절로 가보죠. 구절. 구절도 이제 금리 리스크를 관리할 때 활용하는 요거는 옵션입니다. 근데 어디서 거래되는 옵션? 장외에서 이제 쌍방 안에 계약 맺는 거예요. 캡, 플로, 칼라. 요거는 이제 이런 상품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개념이죠, 개념. 캡 개념의 상품, 플로 개념의 상품. 여러분, 캡이라는 게 꼭대기죠, 모자. 캡. 그러니까 상한금리 관리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플로우는 바닥이니까 하한금리. 그 두 개를 이제 결합한 걸 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줄에 보시면, 어디서?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리 옵션. 옵션이니까 뭐다?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받고, 이제 권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권리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앞서 그 FRA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은 반드시 서로 주고받아야 되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권리를 갖고 있는 매수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리 옵션 중에서, 이제, 유명한 거다, 이게. 캡이 이제 그 꼭대기, 상한금리 관리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플로우는 하한금리를 관리할 때, 칼라는 두 개를 섞었다, 이런 뜻입니다. 칼라.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 이게 칼라죠? 그래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갖고 가는 게 칼라 개념입니다.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금을 변동금리로 차입한 차입자가 있다. 자, 이렇게 말이 나왔다. 자금 차입자. 그러면, 금리 리스크가 뭐겠다?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올라가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차입자는 금리 그 밑에 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이제 당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밑에 줄 끝부분에 FRA 좀 전에 공부한 FRA 어떻게 하면 된다? 매도가 아니고 매수죠. 그리고 우리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제 금리 선물은 매도하면 됩니다. 금리 선물은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채권도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금리 선물도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FRA 매수 혹은 금리 선물 매도, 예, 이런 포지션을 결합시켜 놓으면 예, 위험 관리가 됩니다.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완전히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여기서 이득 봐서 이제 상쇄되고, 대신 금리가 떨어지면 실제 차입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 포지션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예, 역시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든 불리한 거든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금리 올라갈 때는 요 포지션 취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금리가 만약에 반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 괜히 했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옵션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취사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재에서. 그래서 이제 장외 금리 옵션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럼 제일 먼저 금리 캡 계약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캡. 그러면 거기다 그냥 적으시겠어요? 상한금리를 관리할 때 이제 이용한다. 상한금리 관리.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 올라갈 때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캡입니다. 금리 올라갈 때. 마치 우리 옵션 중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가치가 커지는 게 콜옵션이죠.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예, 금리에 대한 콜옵션하고 유사한 겁니다. 올라갈 때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계약 자체를 따로 떼어보면 예, 금리에 대한 무슨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콜옵션.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가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올라갈 때 가치가 커지는 게 콜옵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 밑에 줄 끝에 금리 폭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들기로 이해할 수 있다. 폭등에 대한 이제 보험 들기. 그러니까 상한금리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자금 차입자가 상한금리를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금 차입자가 이 캡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캡 매수자. 캡을 매수해놔야지, 예, 이제 그 해지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이 이제 돈을 빌려준 자금 공여자. 얘는 이제 걱정거리가 뭐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얘는 캡을 매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캡 매수는 자금 차입자가 하는 거고, 자금 운용자는 이제 캡을 매도해서 이제 떨어질 때. 근데 이건 이제 서로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거죠. 매수자가 당연히 프리미엄을 매도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설명드리고, 예, 교재 내용을 먼저 보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우측에 여러분 가서 그 그림은 이게 뭐예요? 캡은 금리 콜옵션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왜 비선형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권리 행사를 통해서 계속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 자체에서. 금리 떨어질 때 포기하면 되니까, 예. 손실은 제한된다는 거죠. 마치 옵션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엔 플로우는 바닥이죠. 그래서 하한금리 관리, 하한금리. 그러면 누가 주로 매수하겠어요? 하한금리, 그럼 자금 운용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바로 식이 나오죠, 여러분. 자금 차입자는 이걸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매도해야지. 굳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매도로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자금 공여자. 예, 이게 이제 대여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공여자가 이 플로어를 이제 매수해서 하한금리를 관리하는 거다. 자, 거기 그 밑에 네 줄 밑에 중간에 보면 결국 이런 말 있죠. 자금 운용자가 금리 폭락이라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미리 두는 구조하고 같다. 금리 폭락에 대한 보험 들기 그러면 이제 플로어. 그리고 누가 주로 이용한다? 자금 운용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역시 중간에 금리 플로어가 금리에 대한 풋옵션 구조하고 요건 또 성격이 같다. 왜? 금리 떨어질 때 가치가 커지니까 예, 금리에 대한 풋 구조하고 비슷하다. 자, 페이지 넘겨서 역시 두 번째 그림 3-45 예, 그거 보면은 이게 풋 매수 구조죠, 여러분. 풋 매수. 기초자산이 금리라고 봤을 때. 세 번째 이제 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칼라. 바운더리를 갖고 간다는 뜻이에요. 칼라는 뭐다? 첫째 줄에 금리 칼라 계약은 금리 캡과 금리 플로어를 동시에 어떻게 해놨다? 합성해 놓은 계약이다. 예, 두 개를 동시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상대방하고. 근데 이제 하나를 매수했으면 하나는 매도. 이렇게 이제 반대 포지션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줄 밑에 끝부분에 보면 요거는 상대방이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서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아. 앞서 여러분 캡이나 플로어를 그냥 단순히 매수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계약 맺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되죠. 왜냐하면 캡의 프리미엄하고 플로어의 프리미엄이 공교롭게 같아지면 서로 그거 퉁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 서로 보험을 들어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칼라예요. 그래서 우측에 가보시면 우측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결국 이 칼라는 두 주체는 모두 돈을 따로 내지 않고 보험을 들게 된다. 요거 비용을 이제 좀 절약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이제 기업하고 은행 사이에서 이제 그 계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렸으니까 상환금리를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캡을 매수하고 플로우는 매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캡 매수, 플로우 팔기. 여러분 요거는 누가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금 차입자. 그걸 이제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은행은 자금을 빌려준 이제 공여자예요. 빌려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하한금리에 대비해서 플로우는 매수, 캡은 매도. 요걸 이제 동시에 체결하는 거죠. 그 포지션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기업이 한 거 있죠. 캡을 매수하고 플로우를 매도하는 거 그걸 칼라 매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칼라 매수. 여러분 칼라 매수 그러면 캡을 매수했다는 뜻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우는 매도 계약을 이렇게 맺었다. 요게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 이렇게. 그럼 칼라 매도 계약 그럼 뭐가 되겠어요? 캡 매도 플로우 매수. 자꾸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런 포지션은 누구한테 필요한 포지션이에요? 금리 위험 관리할 때. 이거 가만 보면 이거 올라갈 때 다 이득 나는 거죠. 여러분 금리 올라갈 때 이득 나는 거니까 자금 차입자가 이런 포지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올라갈 때 여기서 득을 봐갖고 실제 차입이자를 상쇄시키는 거죠. 자, 칼라까지 이렇게 봤는데, 칼라는 여러분 그 밑에 그림 3-47 보면 이렇게 바운더리가 나오죠. 상한금리, 하한금리, 그 사이.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금 차입자를 가정해 볼게요. 자, 항상 이제 자금 차입자 그러면 위험이 뭐다? 금리 상승. 그럼 이자 많이 나가니까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기 아무 말이 없으면 고정금리로 차입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변동금리로 차입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금리에 노출된다 이거죠. 그러면 금리 상승 위험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캡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분기별로 이자가 나가는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이제 7% 이상 만약에 올라가면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부담이다 그러면 요 7%를 행사금리로 하는 캡을 매수해 놓는 겁니다. 캡을 매수. 근데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을 상대방한테 지급해 줘야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만약에 분기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 금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3개월 시점에 실제 이자는 요만큼 나가야 되는데 그럼 캡을 7%짜리 갖고 있으니까 요만큼 캡에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상한금리를 이렇게 막는 그러니까 7%만 결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장금리가 떨어졌다. 그럴 때는 요 캡을 포기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실제 이자는 요만큼 나가는 효과가 나오고 요 프리미엄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올라갔을 때 요거. 그래서 캡을 매수하게 되면 금리를 이렇게 상한금리를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7% 이상 폭등하더라도 나는 7%만 결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소캡이라 그래서 이걸 여러 번 권리 행사 가능하게 계약을 맺어요. 그 시점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기 때까지 이제 선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시장 금리가 요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5%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요거 5%의 이제 플로우를 매도하는 겁니다. 자금 차입자가.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을 받겠죠. 그러면 요 두 개 이렇게 동시에 계약 맺는 거 있죠? 요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요거
만약에 공교롭게 갔다 그러면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이걸 칼라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칼라 매수가 되겠죠. 칼라 매수.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플로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이상 올라가면 요만큼 결제하는 효과가 나오고, 5% 밑으로 떨어지면, 5% 밑으로 떨어지면 실제 이자는 적게 나가지만 플로 매도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5%로 결제하는 효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시장 금리에 따라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한 금리, 하한 금리, 이걸 다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칼라 계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교재에 가서 그 4번을 봐보죠. 이게 약간의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금리 캡 결제 구조하고 가격 결정, 이제, 여기서 출제가 뭐가 됐었냐면요. 거기, 첫째 줄 끝에 가보면, 이제, 캡 계약을 그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원금 1,000만 달러에 대해서 만기는 3년, 결제 주기는 6개월. 그러면 6개월마다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총 6번의 선택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상한 금리를 얼마로 정했다? 5%로 이렇게 계약 맺은 캡이다. 이 경우 6개월마다 이제 5%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단락에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나왔죠. 6번 중에서 1, 3, 5 시점에서는 금리가 5% 밑이었네요. 4, 4.25, 4.5 이렇게 됐고 2, 4, 6 시점에서는 5% 넘어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 그 밑에 보면은 초과했다. 얼마라고는 안 좋아졌네요. 초과했다 그러면은 요거 그럼 총 평균 결제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냐 이제 그걸 계산하는 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제가 요걸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 거기까지 보고 만약에 요 시점에 지금 7%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시점에 시장 금리는 8%가 됐고 요때는 그냥 5%고 요때는 만약에 7.5%였다. 그럼 요 세 개만 가정해 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면 평균 결제 비용은 몇 %가 되는 거냐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단순 평균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7% 이상 올라갈 때는 7% 결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요건 7%로 결제하고 요건 그대로 5%. 그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요건 또 7% 넘어가면 7%. 이거 그냥 3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평균 결제 비용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례에서 6개 줬잖아요? 그러면 캡 금리를 5%라고 했으니까 5% 이상 올라간 건 무조건 5%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5% 미만일 때는 그거 그대로 합산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우측 페이지 첫째 줄 끝에 가보면 단순 평균으로 이제 4.625%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그걸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 6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 아까 1, 3, 5기는 5% 미만이었으니까 그 크기 그대로 더해주고 나머지 3개는 그냥 5% 이렇게 더해갖고 6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4.625가 나오는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밑에 줄에 뭐 가중 평균하면 4.616이다. 가중하는 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고요. 어떻게 가중한다 이제 그 의미도 없으니까. 네, 단순 평균. 아이고. 자, 이렇게 캡이나 플로 이런 것들은요, 이게 여러 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구간마다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뭐 그런 말이 있죠. 이처럼 금리 캡은 한 개의 옵션이 아니다. 6개의 옵션이 작동하는 일종의 옵션 패키지다. 그러니까 만기 때 한 번만 권리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다. 장애는 안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자유롭게 정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캡 결제 비용 계산하는 거 봤고요. 여러분 그냥 말로 그럼 칼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7%를 상한 금리로 하고 5%를 하한 금리로 하는 칼라 계약을 맺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가 이걸 동시에 했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 금리가 8% 됐다 그러면 7%로 결제하는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 금리가 3%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5%로 결제를 하는 거고 5%. 플로 매도해서 손해를 볼 테니까. 그러니까 상한 금리 벗어나면 7%, 하한 금리 밑으로 벗어나면 5%.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그때 금리.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금리 관련 장외 파생 상품이죠.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 FRA, 그 다음에 캡, 플로, 칼라. 약간 성격은 다르죠. FRA는
이행을 전제로 하는 선도거래 개념이고, 캐플로칼라는 옵션.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에 이제 수합이 나오죠. 우리 선물도 받고,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옵션, 그리고 이제 수합. 수합도 여러분 장외에서 거래되죠? 수합은 교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교환해요? 이제 필요해서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여러분도 수합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우리 수합하자 이런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할인 티켓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 할인 티켓 또는 뭐 영화 많이 보시면 그 마일리사에서 할인 티켓. 근데 나는 지금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영화 할인 티켓을 갖고 있고 내 친구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음료수 할인 티켓이 있어요. 그럼 서로 교환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개념이 수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제로섬인데 한쪽이 이득 보면 한쪽은 반드시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지만 수합은 꼭 그렇지 않아요. 제로섬도 해당되지만 윈윈한 개념도 있어요. 자, 크게 그러면 뭘 교환하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거래되는 게 금리 수합입니다.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금리 수합이에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거를 서로 막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또 하나가 화폐를 교환하는 통화수합. 그 외에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신용 부도수합.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금리 수합이 제일 비중이 크니까 제가 예를 먼저 요거는 소개를 하고 우리 교재를 따라가 볼게요. 역시 자금 차입자를 한번 항상 요거 금리 수합도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거야. 자금 차입자의 걱정거리는 뭐다? 금리 상승이다. 그럼 수합은 이제 그림이 중요한데요. 여기 자금 차입자를 A라고 해볼게요. A 기업이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가 나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빌렸냐면 변동금리로 빌린 거예요. 변동이자로.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변동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자 많이 나가니까. 근데 사실 이 기업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노출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았지만 이제 수합은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외예요. 상대방. 요게 이제 주로 딜러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은행이 이런 딜러 역할을 합니다. 요 상대방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여기 이자 나갈 때 이렇게 맞춰갖고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 있죠? 그걸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입장에서 보면 얘로부터 변동금리를 받아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럼 이건 상쇄되겠죠? 그리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요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변동금리를 대출을 갖고 있었는데 고정금리 대출 받은 걸로 변환이 되는 거죠. 바로 요게 금리 수합이에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교환하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수합을 하면 뭐가 돼요? 변동 부채를 갖다가 고정 부채로 이렇게 변환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하고 싶을 때 이제 수합을 결합하는 거다. 변동 부채를 고정 부채로. 이렇게 변환하고 싶다. 이건 이제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 포지션을 잘 봐야 되는데, 즉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수합을 해야 되냐 이거죠.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말이 안 되겠죠.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바꿀 때는 수합은 어떻게 한다?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치. 이렇게 그림. 그래서 요거 이제 상쇄시키고 요것만 남으니까. 그러면 이 수합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수합의 포지션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를 관행적으로 먼저 쓰는데 고정금리 또는 고정이자를 주기적으로 상대방한테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또는 변동이자를 수취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서로 교환하는데 관행적으로 고정금리를 먼저 써요. 그래서 요거 고정금리 내가 지급 수합했다 이러면 변동금리 수취하기로 했다는 뜻이에요.
교환하는 거니까. 고정금리 수치 수합이다. 이 말만 봐도 그럼 변동금리 지급하는 거다. 여기에 따라서요.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걸 페이 수합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또는 페이어. 그냥 고정금리 수취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리시버. 리시브 또는 뭐 리시버, 페이 또는 페이어. 요건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런 수합을 내가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림 보면 A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해지 목적으로 수합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니까. 요런 수합을 결합해서 요거 상쇄시켜서 요거. 근데 요거 자체만 놓고 보면 요것도 유불리가 나와요. 수합도. 금리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는 이제 정해놨으니까 변하지 않지만 변동금리는 그때그때 시장금리에 따라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에 따라 유불리가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요 수합. 고정금리 지급 수합. 요거는 금리 어떨 때 좋냐면 올라갈 때 좋은 수합입니다. 가치가 커지는 수합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요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변동금리가 뭐 4%, 5%, 6%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나는 좀 올라가는 걸 받고 정해진 걸 주니까 남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금리 떨어질 때 좋은 거죠? 고정금리 수치. 그러면 정해진 걸 받고 떨어지는 금리를 주니까. 그래서 요 말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이제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냐. 고정금리 지급. 정해진 거 준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 이제 받으면 좋으니까 올라갈 때 좋고 떨어질 때 좋고. 예. 요거를 보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다시 응용하시면은 자금 차입자는 금리 수합을 결합해서 해지할 때 반드시 무슨 수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바로 찾으려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대비해서 수합에서 이득을 봐야 되니까 고정금리 지급 수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화살표처럼. 교재 가볼까요? 자, 1절에 금리 수합의 기초, 이제 금리 수합부터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수합 자체는 뭐냐?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금 흐름을 캐시플로우라고 부르죠. 일정 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는 거다. 예를 들면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또는 반대로 또는 이제 내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놔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변동수입을 고정수입으로 또는 반대로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 현금 흐름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싶을 때 수합을 활용한다. 거래인 수합은 계속 보시면 장외 상품이다. 장외 상품이다. 수합은 다 장외에서 거래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정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 우측에 가 보시면 거기 이제 그림부터 봐볼까요, 여러분? A하고 B가 있어요. 그럼 A가 4% 주기로 하고 주기적으로 이제 리보. 그게 이제 변동금리죠, 여러분. 리보. 시장금리. 그게 이제 얼마 될지 몰라요. 이렇게 교환하기로 했다. 그럼 A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뭐가 돼요? 고정금리 지급 수합을 갖고 있는 거죠? 페이어 수합. 그 다음에 B는 고정금리 수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시브 수합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원금은 뭐 $10,000로 정했고 계약 기간은 5년이고 결제 주기는 6개월이다. 그럼 뭐냐면 5년 동안에 6개월마다 총 이제 10번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환할 때는 만약에 이게 교환 시점이 됐어요. 뭐 요 금리가 4% 됐고 요거는 뭐 3%로 정했다. 그러면 이거 전체 주고 전체 받고 이렇게 안 하겠죠. 차에 대해서 이제 6개월치 이자를 계산해서 이제 서로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죠. 그 그림에서 A 그 6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6번 A를 고정 지불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주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7 B를 갖다가 고정 수치자.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영어가 pay, receive 이런 말이 있죠. 거기다가 반드시 이걸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고정 지불자는 금리 올라갈수록 이게 변동금리니까 올라갈수록 유리해진다. 떨어질수록 유리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결제. 이것까지는 뭐 시험을 떠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주기적으로 결제하는지 봐볼게요.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만기 5년짜리다. 그러면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금리 상황을 보고 차를 서로 이자를 계산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총 이제 10번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여러분?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그림 밑에 동그라미 1, 2번 있죠? 거기를 그냥 잠깐 보면 지금 뭐 6개월 후 시점에 가서 최초 계약 맺고 이제 6개월 후 시점에 가서
이제 주고받는데, 그 동그라미 1, 2번 두 줄 위에 보면 이제 금리 수합 계약 시점인 0시점에 리버 금리가 5%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5%라고. 아까 그 사례에서 고정금리 4%로 정했죠. 요거를 4%로 이렇게 약정을 해줬고, 요게 5%가 됐다. 조금 여기 설명드리면 여러분, 수합은요, 지금 이렇게 최초 계약을 맺고, 요게 만기, 5년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여기에 대한 이자를 서로 이제 이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때 교환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금리는 정해놨으니까, 고정금리에 대한 6개월치,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근데 변동금리는 사실은 여러분, 요 6개월 시점에 금리를 쓰는 게 아니고, 이자는 후치 개념이죠. 그래서 최초 시점의 금리를 가지고 이때 계산해요. 그러니까 프람 시점의 금리를 가지고 프람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시작 시점. 종료 시점이 아니고 시작 시점. 그게 관행이에요. 그래서 그 교재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최초 6개월에 교환할 때, 그 0시점이 5%라고 했을 때, 그러면 봐봐요. 이게 5%고 이게 4%면 여기서 누가 유리한 거예요? 얘는 4% 주고 5% 받으면 되니까 얘가 받을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차액 그럼 얘가 1% 받으면 돼요. 즉 얘가 뭐다? 고정금리 지급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번 보시면 A는 4%를 주고 5%를 이제 받으면 된다. 고정금리 지급자니까 그렇죠, A가. 그 4%가 고정금리고 5%가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그 차 1%를 수취한다. 걔가 누구다? 항상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이제 고정금리 지급자가 유리해진 거죠. 그 케이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고정금리 수취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4% 받고 5% 준다. 그러면 그 차 5%를 줘야 되니까 1%를 주는 거다. 그 1%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가만 보면 그 5%라는 게 변동금리인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크면, 금리가 올라가면 A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즉 고정금리 지급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 그 1%를 이제 이자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요 6개월. 그게 그 세 줄 밑에 명목원금 $10,000,000라고 정했고, $10,000,000 1%. 근데 금리는 연율인데 6개월 치니까 그 2분의 1 하는 겁니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고. 또 1년 후 가서 여기에 대해서 또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필요한 효과를 낸다 이거죠. 필요한 효과. 네,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수합 시장의 특징. 여러분, 수합은 장외에서 거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상대방을 찾아야 돼요.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합도 이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은행들이 상대방이 되죠, 여러분. 우리 환전할 때 은행을 통해서 하듯이 이제 딜러라고 그렇게 부르죠. 수합시장의 특징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국제금융시장에는 많은 은행 혹은 투자은행들이 있고, 이들은 수합거래에서 중개 내지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한다. 시장 조성자, 이게 딜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딜러. 여기서 시장 조성자 역할이란 단순하게 수합계약 상대방을 찾아주는 역할뿐 아니고 자신이 직접 수합거래 상대방의 되는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브로커하고 딜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조금 다르죠. 브로커는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커미션 먹는 거예요. 반면에 딜러는 연결도 시켜주지만 자기가 상대방이 돼주기도 하는 거죠. 자기 매매도 하는 거죠. 딜러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브로커죠.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 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딜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딜러가 상대방이 돼준다 그러면 뭔가 딜러는 수입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그림 제가 지웠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받은 거에 대한 위험관리 목적으로 수합을 했어요. 그럼 그게 상세가 돼서 해지가 되니까 되는데, 은행은 그냥 요 수합만 갖고 있으면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제시할 때 딜러는 뭔가 수입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양방향으로 제시해요.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맨 밑에 그림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그림 뭐냐면 그 중간에 F가 그 딜러예요, 여러분. 딜러. 그리고 A하고 B하고 이게 반대 이제 수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이 돼가지고 그냥 둘을 연결시킨 게 아니고요. 직접 상대방이 돼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것 떠올리시면 돼. 은행에서 여러분 우리 환전할 때 은행에 가보면 살 때 환율도 있고 팔 때 환율도 있죠. 그럼 당연히 은행은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달러를 팔 때는 비싸게, 살 때는 싸게. 그래서 그 호가차, 그걸 수입으로 챙기는 거,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림에서 F가 A하고 어떤 수합을 했어요?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A한테 주는 거죠. 고정금리를 주는데 거기 TN 플러스 21bp 그 TN이라는 게 트레저리 노트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국채 수익률이 몇 프로냐 거기다가 25bp를 얹겠다. 그렇게 호가를 제시한 거야. 21. 여러분, 21bp면은 이게 0.21%죠. 왜냐하면 금리 이게 단위입니다. 1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면 0.01% 놈이에요. 21bp. 근데 B하고는 어떻게 했다?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 수취하는 수합을 이렇게 했어요. 반대 수합을 했는데 거기 보면 고정금리, 그게 고정금리입니다. 거기는 얼마를 했다? 국채 수익률에다가 25bp. 그러면 요거 0.25%가 되겠죠? 그러면 요 호가차가 얼마예요? 호가차가 0.04%. 즉, 4bp를 딜러는 수입으로 이제 낼 수 있겠죠? 수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예요? 고객한테 고정금리를 줄 때는 적은 걸, 그리고 받는 수합을 할 때는 큰 걸,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그 차를 갖다가 수입으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반대로 반드시 이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딜러들이 이렇게 고시한단 말이에요. 우리 환전할 때 살 때 환율, 팔 때 환율 이런 것처럼 딜러들은 나하고 수합할 때는 고정금리를 나는 이렇게 교환하겠다라고 이렇게 고시하는 거예요. 고시. 그럼 요 큰 거를 갖다가 뭐 매도율이라고 이렇게 참고로 부르고 요걸 메인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큰 게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매도율이고 요게 이제 메인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항상 큰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딜러는 무슨 의사 표시를 했다? 고객하고 수합을 하는데 고정금리, 고객한테 주는 수합을 할 때는 작은 거, 그리고 수취하는 수합을 할 때는 큰 걸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그림에서 한 15줄 정도 올라가 볼까요? 그럼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15줄 정도 올라가시면은 이게 즉 15줄 맞나?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위에서 한 8줄 내려오면 새로운 단락이 있죠? 이들 기관은 거기서 4줄 밑에 보시면 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그 그림에서처럼 A 기업과는 1번 형태의 수합을 체결하고 B하고는 뭐 2번 형태를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당시 뭐 5년 만기 미 재무부 채권 수익률에다가 0.25% 그거를 그냥 TN 5년 만기짜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0.25 이렇게 책정하는 반면에 자신이 변동금리 수취 시 지불하는 고정금리는 이보다 낮은 그러니까 딜러가 주는 거는 더 낮은 0.21%를 책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냐?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왜? 수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F가 딜러인데 이 두 개의 수합을 모두 체결하고 나면 F는 전체 액면 금액의 0.04%, 4bp죠.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고시를 한다. 그러면 A 딜러는 이렇게 고시하고 B 딜러는 조금 다르게 고시할 수 있어요. 이걸 조절해가지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딜러하고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뭐다? 수합은 장외에서 거래돼서 상대방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딜러들이 상대방이 대주는데 딜러들은 뭔가 수입을 내기 위해서 고정금리를 양방향으로 고시한다. 받을 땐 큰 걸 받겠다. 줄 때는 작은 걸 주겠다. 할래 말래 이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수합. 통화수합은 간단하죠, 여러분. 한 페이지 분량밖에 안 되죠. 통화수합은 뭐냐면 화폐를 교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뒷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통화수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화폐를 서로 교환하는데 왜 교환하냐면 필요한 화폐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리고 빌려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미국의 FRB하고 통화수합을 했었죠, 여러분. 그 미 금융위기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달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달러 원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 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환하니까 이제 수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금 돌려주고 이자, 원화 원금 돌려받고 이렇게 원위치 시키는데 이 통화사업은 주로 1년 이상 장기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주기를 정해놓고 이자를 교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BOK가 달러 원금을 빌렸으니까 달러 이자를 상대방한테 주고 원화 이자를 이렇게 이걸 뭐 고정할 수도 있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교환 흐름이 발생하는 게 통화 수합이에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은 원금도 교환하고 중간에 이자도 교환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 얘기한 금리 수합은 원금은 교환하지 않습니다. 원금은 관행적으로 교환하지 않고 이자만 교환해요. 반면에 이 통화 수합은 더 리스크가 커요. 쌍방간의 위험이 더 커요. 왜냐하면 원리금을 원금과 이자를 다 교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 흔히 영어로 이건 이자만 차액만 교환한다 그래서 unfunded 수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unfunded. 이거는 펀디드 형태가 되겠죠. 원금도 교환하니까. 그래서 이 통화 수합은 만기가 되면 될수록 리스크가 쌍방간에 커져요. 이제 원금을 원위치시켜야 되는데 한쪽이 파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 수합이 더 위험이 크고요. 금리 수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별 내용이 없는데 통화 수합 2절 첫째 줄에 보시면은 금리 수합만큼 빈번하지는 않지만 금리 수합 다음으로 이제 자주 쓰이는 수합 거래가 통화 수합이다. 요거 제가 왜 읽었냐면 어떤 게 비중이 크냐 그러면 금리 수합이 크다. 그런데 계속 통화 수합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 수합과 달리 실제 원금이 교환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금리 수합은 원금을 교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통화 수합은 원금 이자를 다 교환한다. 그런 말. 별로 이제 체크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 가보시면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을 교환하고 중간에 이자 교환하고 만기 때 또 원금을 원위치시키고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통화 수업은 요럴 때 하는 거다 그냥 사례만 하나 들고 잠깐 쉬겠습니다. 통화수합 화폐가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달러 부채를 갖고 있어요. 달러 부채. 그러니까 빌리기는 외화를 빌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부채가 증가하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빌리기는 달러 부채를 빌렸는데 이걸 마치 원화 빌린 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 통화 수합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걸 가정해 보자고요. 달러 부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고 싶다. 그럼 화폐가 다르니까 통화 수합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A가 뭐 해외에서 일단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러 이자가 이제 나간다. 달러를 빌렸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쪽 이제 딜러하고 바꾸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 달러 이자를 줘야 되니까 달러 이자를 받기로 하고 원화 이자를 주기로. 이런 식의 만약에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요거 상쇄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것만 남으니까 원화 이자가 나가니까 마치 원부채 갖고 있는 거 똑같죠. 이런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화폐 단위로 달러 이자 수치, 원화 이자 지급 이런 통화 수합. 요 그림에서는 제가 여러분 중간에 이자 교환만 이렇게 그린 거죠. 이자 교환만 잘 보시면 앞에 원금 교환은 어떻게 하고 쌍방간에 만기 때 원금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달러 이자를 받아요? 왜 달러 이자를 받겠어요? 중간에. 달러 원금이 이렇게 나갔겠죠. 그리고 달러 이자 받으면은 나중에 달러 원금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런 거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이자 교환, 이제 요것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반대로도 할 수 있고, 달러 부채를 M 부채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활용한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